강원도의 험준한 산세 속 날카로운 바람이 일은 아침의 안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나무잎에 맺혔던 이슬이 흙 위로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 그 정적을 깨고 4명의 군인이 가파른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선두의 선인은 이유진 하사였다.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 위로 그녀의 눈빛만이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지형 사이를 예리하게 오갔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최 하사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제 시간 안에 목표 지점에 도착 못합니다. 지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나침반과 능선의 방향을 믿어. 거의 다 왔어.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리더십을 못마땅해 하는 최 하사의 태도는 어전을 일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분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유진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임무 완수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깊은 계곡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진 역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음산한 골짜기였다. 바람이 멎고 공기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코끝을 스치는 희미하고 역한 화학약품 냄새. 유진은 손을 들어 분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그녀의 군화 발밑으로 흙길 위에 선명하게 찍힌 타이어 자국이 보였다. 군용 트럭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깊고 선명한 중장비의 흔적, 이런 첩첩산중의 훈련 구역 안에 있을 리 없는 것이었다. 분대장님, 저것 좀 보십시오. 박일병이 가리키는 곳에는 바위 틈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값비싼 담배꽁초 몇 개가 널려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낮게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그녀가 분대원들에게 수신호로 경계를 지시하려던 순간이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어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걸어 나왔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5-6명의 남자들이 그들의 앞뒤를 막아섰다. 등산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값비싼 운동복 차림에 얼굴에는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소의 파이프와 묵직한 강목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불독처럼 생긴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들을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특히 유진에게서 오래 머물렀다. 이런 데서 소꿉놀이 하는 거야, 군인 아저씨. 아니, 군인 아줌마들 나셨네. 조롱 섞인 말투와 함께 그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최 하사는 당황하며 무정이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 그의 팔을 막았다. 지금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울 뿐이다. 그리고 지원 병력이 이곳까지 오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유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등 뒤로 분대원들을 보호하듯 서서 남자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훈련받은 그대로 울려 퍼졌다. 이곳은 군사작전 및 훈련구역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은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불독이 그녀의 딱딱한 말투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퇴거 여기가 우리 앞마당인데 어딜 가라고. 겁대가리 없는 년. 내년이 대장인가 보지. 그가 쇠파이프를 어깨에 툭툭 치며 유진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박일병은 마른 침을 삼켰고 최 하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눈빛이 단순한 시비나 위협이 아님을 읽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박일병, 초해하사, 내 뒤에 있어. 반복한다.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니다. 명령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몸의 중심을 낮추고 전투 자세를 취했다. 거대한 산의 정적 속, 한 명의 여군과 6명의 포식자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풍 전야를 만들고 있었다. 계곡의 바람소리마저 그 숨막히는 대치 앞에서 숨을 죽였다. 불독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양옆에 있던 남자 2명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한 명은 소의 파이프를, 다른 한 명은 강목을 휘두르며 좌우에서 동시에 협공해왔다. 전형적인 길거리 싸움의 방식.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길거리 양아치가 아니었다. 한소희는 몸을 낮추며 파고들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강목을 휘두르는 남자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쳤다. 악비명과 함께 남자의 손에서 강목이 떨어졌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날아온 쇠 파이프를 피하며 그녀는 방금 무력화시킨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밀쳤다. 두 남자가 서로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특수수색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 그러나 그녀는 상대를 죽이거나 심각하게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제압하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6, 그녀가 2명을 상대하는 사이 나머지 4명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불독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등 뒤를 노리고 쇠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치 숲의 가장 깊은 어둠이 뭉쳐 하나의 형상이 된 것처럼 그림자 하나가 나무들 사이에서 솟아났다. 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나타나 불독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드득 뼈가 뒤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불독의 손에서 쇠 파이프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왁! 불독의 비명이 계곡에 울려 퍼지기도 전에 그림자는 이미 다른 2명의 조폭에게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한소희의 잘 훈련된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사냥이었다. 한 명의 목덜미를 손날로 내리쳐 그대로 의식을 잃게 하고 다른 한 명의 다리 관절을 발로 걷어차 무력화시켰다. 모든 동작에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힘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한 지독하게 효율적인 폭력. 마지막 남은 조폭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그림자는 땅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주워 던졌다. 돌멩이는 정확하게 남자의 오금에 박혔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계곡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다만 그 정적은 이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숨을 죽인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초해하사와 박일병은 입을 벌린 채 방금 나타난 남자를 망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자가 숲의 어둠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역시 위장 크림을 바르고 일반 군복이 아닌 검은색 특수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훈련된 맹수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한소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지옥 같은 훈련 속에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교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게 새어나왔다. 남자는 그녀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조폭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소희와 그녀의 분대원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예정된 순찰을 도는 상급자처럼
그들의 군장과 지도를 날카롭게 확인했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누구십니까? 최하사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남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 강태하 소련기다. 훈련구역의 보안 취약점 실태를 단독 점검 중이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특전사 소령이. 그것도 단독으로 이런 후방의 일반 훈련구역을 점검한다는 것은 군대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강태하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한소희에게 향했다.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스치듯 다른 감정이 어렸다. 안도감, 혹은 그 이상의 복잡한 무언가.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다시 냉정한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 상황,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오늘 너희들은 불법 벌목꾼들을 만났고 자력으로 제압한 거다. 내 모습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다. 알겠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숲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한소희와 분대원들은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 한가운데에 남겨졌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위기에서 그들을 구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크고 깊은 미스터리와 위험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고 있었다. 강태하 소령이 사라진 숲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유진과 분대원들은 그의 명령대로 정신을 잃은 조폭들을 군용 밧줄로 결박했다. 최하사는 내내 투덜거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정체불명의 장교가 나타나서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다니. 당장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강소령님은 특전사 교관이시다. 그분의 판단을 믿는다.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는 명령에 따를 뿐이다. 불법 벌목꾼을 조우했고 자력으로 제압했다고 보고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결국 그들은 유진의 지시대로 조작된 내용으로 상부에 무전 보고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 헌병대가 헬기를 타고 도착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고 헌병들은 쓰러진 조폭들을 짐짝처럼 헬기로 실어 날랐다. 유진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강태하가 나타났던 지점을 살폈다. 그의 발자국은 우연히 지나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일정한 강역으로 주변 지형을 샅샅이 훑으며 움직인 명백한 수색 기동의 흔적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 흔적은 유진을 2년 전 지독했던 어느 겨울의 기억으로 끌고 갔다. 2년 전 특수수색대 전문과정 강태하는 전설적인 교관이었고 이유진은 가장 촉망받는 훈련병이었다. 마지막 종합훈련은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유진의 팀은 순조롭게 건물 내부로 침투했지만 팀원 한 명이었던 김일병이 적의 부비 트랩이 설치된 방에 고립되었다. 교범에 따르면 인질 구출이라는 주 목표를 위해 고립된 팀원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일병은 버린다. 나머지 대원, 나를 따르라. 당시 팀장이었던 선임하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유진은 따를 수 없었다. 그녀는 교범 대신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그녀는 단독으로 대열에서 이탈해 창문을 깨고 건물 외벽에 좁은 턱을 이용해 김일병이 갇힌 방으로 접근했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했고 김일병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허를 찌르는 역습으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훈련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훈련 후 강평 시간. 모두가
유진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찬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강태하는 달랐다. 그는 수백 명의 훈련병 앞에서 그녀를 지목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질책했다. 유진 훈련병, 전쟁은 영웅놀이가 아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하는 군인은 용감한 군인이 아니라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일 뿐이다. 너 같은 놈은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해. 모두 앞에서 받은 모욕.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강태하는 혼자 체력 단련실에 남아있던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에 보았던 분노 대신 복잡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내가 오늘 왜 그랬는지 아나? 그는 물었다. 내가 너를 칭찬했다면 너는 지휘계통을 무시한 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거다. 나는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죽여서 너라는 군인을 살린 거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아끼는 부하일수록 더 차갑게 대해야 하는 법이다. 그게 지휘관의 숙명이지. 잊지 마라.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였다. 가장 혹독한 스승이자 유일하게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본 남자.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존경심과 동시에 넘을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 다시 현재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 위 강태하는 몸을 숨긴 채 헌병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활짝 웃고 있는 두 명의 군인. 한 명은 자신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한 달 전 이 근방에서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실종된 그의 후배이자 비밀리에 조폭 조직에 잠입해 있던 특수요원이었다. 강태하는 아까 조폭 두목인 불독의 몸을 수색했을 때 찾아낸 물건을 손에 쥐었다. 그것은 지갑도 휴대폰도 아니었다. 실종된 후배가 늘 지니고 다니던 부대의 상징이 작게 새겨진 낡은 라이터였다. 그는 결코 이 라이터를 자신의 의지로 넘겨줄 사람이 아니었다. 이 조폭들이 그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헌병대가 철수하고 유진의 분대도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강태하가 사라진 숲의 한 지점을 말없이 응시했다. 과거의 질책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음을 그녀는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사냥 중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분대원들은 그 사냥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과거에 그가 자신에게 줬던 마음의 빚, 이제는 자신이 그에게 갚아야 할 차례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선언되지 않은 그의 전쟁에 자신도 모르게 참전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부대로 복귀한 후 사건은 강태하가 지시한 대로 불법 벌목군과의 조우로 공식 보고되었다. 최 하사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유진의 단호한 태도와 상부의 빠른 사건 종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그날 강태하의 눈빛, 그리고 훈련 구역에 대한 그의 집착에 가까운 경계심. 그녀는 밤마다 개인 시간을 쪼개 그날의 훈련 구역이었던 산 일대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실종자 신고, 지역신문의 작은 사건 사고 기사, 심지어 등산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괴담까지. 그러다 그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지난 몇 년간 그 산에서 의문의 실종 사고가 유독 잦았다는 것. 모두 단순 조난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유진은 강태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군 내부의 동료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장교들만 아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리고 2년 전
강태하와의 훈련에서 사용했던 암호와 특정 키워드를 섞어 산악훈련의 전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신호였다. 며칠 뒤 늦은 밤에 그녀의 비공식 메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정 2번 훈련장 뒤편의 폐막사 강태하였다. 약속된 장소. 유진이 폐막사에 도착했을 때 강태하는 이미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늠름한 shepherd 궁연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궁연의 목줄에는 충성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찾아올 줄 알았다. 강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실종된 후배 요원의 사진과 조폭 두목에게서 찾아낸 라이터를 보여주었다. 그의 후배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범죄 조직을 수사 중이었고 그 조직의 배후에는 명성개발의 조상덕 회장이 있다는 것까지. 그들은 이 산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다. 내 후배는 그걸 파헤치다 사라진 거고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유진과 강태하 그리고 궁연 충성이 그렇게 비공식적인 3인조 특수팀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 군복이 아닌 검은색 등산복 차림으로 다시 문제의 그 산으로 향했다. 충성이의 예민한 코가 그들을 이끌었다. 조폭들과 마주쳤던 지점을 지나 계곡의 더 깊숙한 곳으로. 마침내 충성이는 거대한 암벽 앞에서 멈춰 서서 짖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절벽이었지만 강태하는 위장막과 인공수풀로 교묘하게 가려진 입구를 발견했다. 폐광이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뱀의 소굴을 발견했다. 폐광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개조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탱크와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 탱크에는 조상덕 회장의 명성 화학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거대한 현장이었다. 그들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뱀의 소굴을 파헤치는 동안 뱀 역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상덕 회장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풀려난 조폭들에게 새로운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저 평범한 등산객이었으며 이유진 하사가 이끄는 군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작된 진단서까지 첨부되었다. 조상덕은 군 내부의 인맥을 동원해 이 사건을 공론화시켰다. 며칠 뒤 사령부로부터 공식 명령이 하달되었다. 민간인 폭행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이유진 하사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한다. 그리고 강태하 소령. 그는 공식적으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상태였기에 즉시 탈영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그들은 순식간에 아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폐광 깊숙한 곳, 막 증거 수집을 마친 강태하의 암호화된 단말기에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다. 군 정보처에 있는 동료로부터 온 긴급 전문이었다. 탈영 명령 하달, 귀관과 이하사. 체포 대상 1호, 조상덕의 입김, 절대 부대로 복귀하지 말 것.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강태하와 유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폐광의 입구는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이제 그 문 밖에 온 산은 그들을 범죄자로 여기는 헌병과 수색대원들로 들끓게 될 터였다. 그들은 범죄 조직과 자신들이 목숨 바쳐 충성했던 군대 사이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폐광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멀리서 군용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색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하는 모든 감정을 지운 얼굴로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군인이 아니다. 생존자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강태하가 미리 은닉해둔 비상용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군번줄과 모든 인식표를 제거했다.
군견 충성이의 목줄에서도 부대 마크를 떼어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탈출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강태하는 산의 지형을 손바닥처럼 읽고 있었다. 그는 수색대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깎아지른 절벽과 험준한 계곡만을 골라 이동했다. 충성이는 훈련된 감각으로 수색대의 접근을 미리 알렸고, 유진은 지친 기색 없이 강태하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녀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강태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이틀 밤낮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군의 포위망을 뚫고 산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은 민간인 세상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은 군대보다 더 위험한 조상덕의 감시망이 촘촘히 깔린 적진이었다. 증거를 분석하고 이걸 세상에 알릴 사람이 필요해. 강태하가 말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다. 그들은 서울 용산의 허름한 전자상가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고박사 컴퓨터라는 작은 수리점이 있었다. 강태하가 찾은 사람은 그의 옛 부하이자 군 최고의 해커였던 고민준이었다. 그는 군의 경직된 체계에 염증을 느끼고 불명예 전역한 뒤 이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꾸리고 있었다. 소령님, 이게 무슨 행차십니까? 고민준은 탈영병 꼬락서니가 된 강태하와 그 일행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처음에는 위험한 일에 얽히기 싫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강태하가 실종된 후배 요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다. 전우를 위한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진의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 역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젠장, 알겠습니다. 또 소령님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하지. 고민주는 그들이 폐광에서 찍어 온 사진과 영상 데이터가 담긴 메모리 카드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시각 조상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군의 포위망을 뚫고 사라진 두 사람 때문에 그의 계획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공권력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으로 돈만 주면 못할 일이 없는 해결사, 코드네임 그림자. 두 사람 찾아내 살릴 필요 없다. 그림자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고민준의 컴퓨터 분석은 빠르게 성과를 보였다. 폐기물 불법 매립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자금이 명성 개발을 통해 세탁되고 그 돈의 일부가 군 고위 간부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바로 그 간부가 훈련구역의 경계를 조작하고 과거의 실종 사건들을 덮어준 장본인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찾았습니다. 이 자금 흐름만 추적하면 고민준이 외치는 순간이었다. 광 수리점의 강화 유리가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림자의 부하였다. 젠장, 놈들이다. 강태하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어 방패를 만들었다. 유진은 고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좁은 가게 안에서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상대는 이전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살수들이었다. 데이터만 챙겨, 강태하가 외쳤다. 고민준은 다급하게 외장 하드에 핵심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 순간 괴한 하나가 휘두른 소의 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악비명을 지르며 그가 쓰러졌다. 유진은 그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강태하는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이쪽입니다. 강태하가 비상구를 걷어차 열었다. 그는 부상당한 고민준을 부축하고 유진은 외장 하드를 챙겨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등 뒤로
그림자의 부하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그들은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들의 유일한 조력자는 부상을 입었고 그들의 은신처는 발각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이제 거대한 뱀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목숨을 건 허가받지 않은 마지막 작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어깨에 붕대를 감은 고민준이 한 손으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강태하와 이유진은 그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암호화된 데이터의 마지막 조각이 풀렸다. 이 미친놈. 고민준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화면에는 조상덕의 명성개발이 이틀 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협약식을 연다는 계획이 떠 있었다. 그는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오염시킨 산을 친환경 바이오 단지로 개발한다는 사기극을 벌일 작정이었다. 협약식은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열리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거야. 유진이 말했다. 아니, 강태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놈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다. 이것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지원도, 퇴로도 없는 작전.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고민주는 명성개발의 내부 서버를 해킹해 건물의 설계도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몰랐던 공간을 발견했다. 공식 설계도는 존재하지 않는 지하 3층의 비밀 공간. 강태하는 직감했다. 그곳에 실종된 그의 후배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작전 목표가 하나 더 늘었다. 협약식 당일 강태하와 유진은 정문이 아닌 건물의 환풍구와 서비스 통로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전직 특전사 교관과 현직 수색대 분대장의 연합작전.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돌파했고 순찰 중인 경비원들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모텔방의 고민주는 해킹으로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이어폰을 통해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하 3층 비밀 감옥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강태하의 후배 요원이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조상덕의 해결사 그림자와 그의 팀의 모습을 드러냈다. 함정이었다. 지하의 비좁은 공간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강태하는 맹수처럼 싸웠고 유진은 그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웠다. 그들은 더 이상 교관과 부하가 아닌 서로의 목숨을 맡긴 동등한 전우였다. 구출된 후배 요원 역시 마지막 힘을 쥐어짜 싸움에 가담했다. 기나긴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림자의 팀을 모두 쓰러뜨렸다.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배 요원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를 꺼냈다. 조상덕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들이 지하에서 싸우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협약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가자. 그들은 건물의 비상 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들이 행사장 문을 박차고 들어선 것은 조상덕이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아조상덕, 강태하의 외침과 함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하가 경호원들을 상대하며 길을 여는 동안 유진은 외장 하드를 들고 행사장 뒤편의 방송 통제실을 향해 달렸다. 그때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남자가 있었다. 그날의 배신자. 이제는 조상덕의 충실한 개가 된 김동철이었다. 그는 이 행사의 보안 책임자였다. 여기까지가
내년의 한계다. 한소희, 식당에서의 싸움과는 달랐다. 서로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 유진은 김동철을 상대하며 방송 통제실을 향한 마지막 몇 미터를 필사적으로 좁혀나갔다. 바로 그 순간 고민준의 해킹이 성공했다. 조상덕의 등 뒤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폐광 속의 독극물 탱크 사진, 군 고위 간부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구출된 후배 요원이 조상덕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는 영상. 행 사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안 돼, 안 돼. 조상덕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김동철을 쓰러뜨렸다. 강퇴하는 모든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연단으로 향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던 화면을 통해 거대 기업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전 세계에 폭로되고 있었다. 건물 밖에서는 고민준의 연락을 받은 경찰 특공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성공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뱀의 속을 가장 깊은 곳에서 뱀의 심장을 꿰뚫었다. 명성개발 본사 빌딩에서 벌어진 한편의 전쟁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조상덕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군사기밀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서 정계, 재계, 군의 최상층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드러났다. 수많은 별들이 옷을 벗었고 양복 입은 신사들이 줄줄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한 달 뒤 강태하와 이유진은 군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더 이상 쫓기는 탈영병과 항명 분대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패한 군 수뇌부를 일망타진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범죄 조직을 소탕한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었다. 구출된 후배 요원의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그들의 모든 혐의는 깨끗하게 종결되었다. 조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부대 근처의 한적한 호숫가를 말없이 함께 걸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강태하였다. 미안했다. 그는 2년 전의 일과 이번 작전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상처를 줘야 했던 과거와 그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현재에 대해서 유진은 옅게 미소 지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관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앙금이나 거리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를 맴돌던 복잡한 부채의식은 혹독한 전쟁을 함께 치른 전회와 깊은 상호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길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강태하는 이번 사건의 공로로 장군 진급이 추천되었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고사하고 특수전사령부의 전문 교관 자리로 복귀했다. 그는 권력의 자리가 아닌 미래의 강한 군인을 키워내는 현장을 택했다. 이유진은 자신의 부대로 복귀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특히 최하산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했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부사수가 되었다. 유진은 남은 훈련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군인으로 인정받았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늦가을, 유진은 홀로 산 정상에 올라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싸움이 끝난 그곳에는 평화로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뒤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하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궁연이 아닌 그의 충실한 반려견이 된 충성이가 함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네가 후배들을 가르칠 차례다. 강태하가 말했다.
교관님께 배운 대로 마음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이라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나 깊고 동료라 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유일한 사람. 해가 지고 산 아래의 부대에서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제 그들을 올가매는 규율의 소리가 아닌 그들이 지켜낸 평화의 소리였다. 그들은 각자의 기지로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왔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하늘을 지키는 군인으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수호신으로